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이근우 정신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서툴지만 내 인생을 사는 법.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저자의 말.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횡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2013년 내가 낸 수필집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이전에도 책을 많이 냈지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매년 책을 냈는데 지금 이 책이 그 이후에 나오는 12번째 책이다. 올 초에 가디언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가 찾아와 책 한 권을 내고 싶다고 했다. 기획된 내용을 들어보니 서투름이라는 키워드에 관한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자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좋다고 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이유는 출판사 대표님이 나를 섭외하려는 이유가 내가 출판사들이 원고를 의뢰하고 싶어하는 영순이 작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 내가 영순이라니. 듣기는 좋지만 그 말만 믿고 글을 쓸 어린 나이가 이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한 이유가 있다. 나는 원래 글을 쓰는 재주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내게 글을 청탁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청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나처럼 글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글을 청탁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담아 정성을 다해 글을 썼다. 혹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출간했으면서 이런 말이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 내 글재주를 소개해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 감격스러움을 인근 공원에서 즐기며 자유 제목으로 글을 지어보라고 했다. 2시간 동안 이런저런 공상 속을 헤매다 결국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쓴 최초의 문장은 이러했다. 나는 장문을 지으러 달성공원에 왔다. 이런 글재주이니 겸손의 말이 아니라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두 번째로 승낙한 이유는 이렇다. 마음고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투름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다. 나는 이런 불안과 공포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며 일생을 살아왔다. 내가 보았던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투름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그 서투름을 다른 사람이 지적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간을 승낙한 후 짧은 원고 100편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고 그중 고르고 골라내온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서투름으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도 고통스러웠던 여러 가지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 책을 썼다. 나이가 들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서투름에 맞추어 되돌아보니 서투름이 서투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결국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이만한 세월이 지나야 하나 보다. 서투르다는 것은 첫 출발이고 여백이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여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이 여백을 창의적인 삶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투름이 없다면 어찌 익숙함이 있겠는가? 서투름의 축적이 결국 익숙함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투름이 차곡차곡 쌓여 익숙해지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성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진료를 볼 수 없으니 글로나마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소재로 글을 청탁해준 가디언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내 눈이 되어준 큰딸 이영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10월 이근우. 1부 나만의 인생. 엄마 말 안 들어야 성공한다. 독립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하려면 우선 부모의 과보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요즘 기준에 의하면 17세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이 시기는 청년기를 맞아 자신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준비를 하는 시기이므로 미성년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다. 즉,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부모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에 아이조차 그들의 가치관대로 학습시키고 싶어 한다. 한 고등학교에 초대받아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 시작 전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양해를 구했다. 교수님,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강의 시간 중에 잠자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해해 주세요. 이 학교가 명색이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잠은 집에서 자야지 왜 학교에서 잘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만 모였다는데. 강당에 들어가 잠깐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이 잠자는 학생들을 깨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칠판의 강연 제목을 이렇게 썼다. 엄마 말을 안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강연 제목이 엉뚱하게 보였는지 곁에 있는 학생들이 잠자는 학생들을 깨웠다. 엄마 말을 안 들어야 성공한다는 말은 설명 없이는 오해하기 쉬운 제목이다. 이 말을 한 의도는 이렇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습 시기는 미성년인 17세까지이다. 그때까지 부모의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 방법을 학습하고 청년기에 이르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삶을 독창적으로 계획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과보호는 아이들이 독립적인 자기 계획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과보호를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그 과보호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었다. 아마 잠자다가 일어나서 내 말을 들은 학생들은 부모의 과보호 등살에 이 학교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미성년기를 충실히 학습하고 청년기에는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부모에게 의존하면 득이 되는 것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득을 누리는 만큼 부모에게 되돌려드려야 할 의무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나가 되려면 독립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부모의 과보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기회를 잘 맞추면 건강한 자녀가 된다. 자녀는 부모를 이길 수 있어야 건강하다. 조금 진부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의문이 생겼다. 왜 자식에게만 효도하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없는가? 그래서 선배 교수에게 질문을 드렸다. 이 말의 전체 문장은 원래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것이라고 답해 주셨다. 답을 듣고 나서 또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왜 앞말은 빠지고 자식에게만 효도를 강요했는가? 그분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넘치게 사랑하고 자녀는 효도하라고 해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자녀들이 효도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되어 내려왔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수강생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기 딸이 몸이 아파 결석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대신 와서 수업을 들으면 출석 처리가 되는지를 물었다. 또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상담실로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딸이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은 청개구리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이 나이에 남자친구도 하나 없다고 분염을 했다. 나는 당사자인 여학생을 면담해 보았다. 이 학생의 절규는 이렇다. 내 생활이 없어요. 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요. 수강 신청도 어머니가 했고 끝날 시간이면 차를 가지고 와서 후문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태우고 집에 가요. 이렇게 하고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순진해서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갑이다. 딸을 갑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에게 자애로워야 한다는 옛날의 가치관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사례이다. 다른 사례로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선배님 한 분을 성심성의껏 치료한 적이 있는데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았다. 나는 나의 스승님께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다. 스승님은 그 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낫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치료했던 선배님의 아버지는 장관, 국립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부모가 너무 거목이면
자녀는 그 거목 밑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해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님은 그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본 결과 부모가 자녀를 놓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기에 눌려 의존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는 자녀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손바닥 위에서 말만 잘 들으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버려야 한다. 문제는 언제 부모와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독립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적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의존적인 사람은 기간이 길 것이고 독립적인 사람은 기간이 짧을 것이다. 성인이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지나친 자애로움과 자녀의 지나친 의존성은 자녀가 건강하고 독립된 한 성년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넘쳐도 탈이고 모자라도 탈이니 참 미묘하다. 기회를 잘 맞추면 건강한 자녀가 된다. 자녀는 부모를 이길 수 있어야 건강하다. 기획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 명심하세요. 잘 기획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기획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거기서 거기다.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나는 2013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수필집을 내어 4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고맙고 즐거운 일이지만 내가 낸 수필집이 한두 권이 아닌데 왜 유독 이 책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전에 내었던 수필집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원고를 모아 출간한 것들이다. 베스트셀러가 된 수필집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획, 인터뷰, 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출간되었다. 말하자면 앞의 책은 기획이 없었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어떤 독자가 읽을까, 어떤 내용을 쓸까 하는 것들을 출판사와 함께 기획하여 출간했다. 이 책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즐겁게 뛰어다녔다. 나는 독자들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한다. 독자의 연령층, 성격 등을 고려해 맞춤형 강연을 하는데 끝에 가서 잊지 않고 꼭 해주는 이야기가 한 줄 있다. 이 말은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다. 수필집을 20권 가까이 출간했지만 모두 재판 수준을 넘지 못했다. 기획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젊은 독자분들께 이 말을 선물하고 싶다. 명심하세요. 잘 기획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기획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가 됩니다. 나는 나다. 면접에 모범 답안은 없다. 나는 나라고 자신있게 표현하는 길밖에 없다.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찾기 힘든 시대이다. 지인의 아들은 여러 곳에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합격했으나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했고 그러다 보니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기를 거부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하면 자기 비하로 연결되어 삶의 용기를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면접자가 면접관의 눈에 들기 위해 인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대학생 때 심리학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교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우리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복소를 터뜨렸다.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심리학이 심리학이라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슷한 예로 정신과 학회에서 경봉 스님을 모시고
자아의 정체성과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놀랍게도 스님은 나는 나다 라는 첫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모두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강렬한 발언이었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면접에 실패한 지인의 아들에게 나는 나다 라는 말로 자신을 회복하도록 권해보았다. 면접관의 취향에 맞추어 답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나를 표현해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역할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직자는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나의 적성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면접자 중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나다. 라고 보여주면 된다. 그럼 나와 맞는 회사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에 모범 답안은 없다. 나는 나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길밖에는 없다. 나도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열등감의 극복은 자기의 신체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나다 라는 나만의 자신감을 잃지 말자. 박사님, 젊은 시절에는 참 미남이셨겠어요. 키도 크시고요. 처음 만나서 이런 인사를 받으면 무안하다. 겨우 회복한 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다. 미남이라고 치켜 세우는데 기분 나쁠 것은 없지만 옛날의 콤플렉스가 되살아나서 불편하다는 뜻이다. 우선 내 별명은 꽁치였다. 키가 178cm이니 당시 기준으로 큰 편에 속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미남이라는 것은 좀 그렇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55kg밖에 안 되었으니 난민 같은 인상이다. 당시에는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신체에 대한 나의 콤플렉스이다. 요즘은 성형의술이 발달되어 어릴 때 얼굴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아이돌이나 여러 연예인들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은 마네킹 같다. 내가 경험했던 성형한 많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성형하지 않아도 될 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이 성형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형외과를 두루 순례하는 경우도 많아 보였다. 이미 예쁜데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신체를 바꾸는 걸까?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정신과적 한 가설을 인용해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릴 때 자기의 신체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의 신체상, 둘째는 타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신체상이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자기의 신체상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이 혼합 과정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가 문제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신체상을 중심으로 타인의 주장을 참고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신체상에 대한 확신이 없고 타인이 평가하는 신체상을 자기의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신체상에 대한 열등감이 된다. 신체상이 형성되는 과정이 자기보다 타인의 주장을 중요시하는 열등감에서 시작한다면 결국 성형은 열등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반응이다. 해결 방법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있다. 한때는 성형수술로 곱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곱게 꾸민 얼굴은 결국 내 얼굴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젊다는 것은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미 아름다운데 무엇을 덧칠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신체상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열등감의 극복은 자기의 신체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나다라는 나만의 자신감을 잃지 말자. 착각이 있어야 통찰에 이른다. 통찰이란 별것이 아니다.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다. 착각은 대상이나 상황을 잘못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환각도 있다. 이는 대상이나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
착각과 다르다. 착각이든 환각이든 심하면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각이다. 10년 동안 정말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착각임을 알고 통찰에 이른 적이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나는 내가 미술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술대학에 합당한 사람인지 궁금했다.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아니다였다. 나는 내가 미술대학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먼저 미술을 비롯한 예술은 소질이 있어야 한다. 소질은 타고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소질이 없었다. 다음은 창의성이다. 대상을 보고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는 것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창의성은 노력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미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인데 생각해보니 나는 두 가지가 모두 없었다. 그럼 왜 나는 10년 동안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때까지 그림을 그렸을까? 초등학생 때 미술 시간이었다. 베토벤이나 아그리파 같은 석고상을 걸어놓고 대생을 하는 수업이었다. 수업에 늦게 들어가 자리가 없었다. 친구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남은 자투리 자리에 이제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중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을 가지고 가서 칠판에 붙여놓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한단다. 구도를 이렇게 잡는 것이 참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그 후로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그림을 예로 들었다. 창의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의 칭찬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미술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신이 나서 그리고 또 그리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미술전에 출품하여 상도 몇 번 타보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으로 각인돼 있었다. 그런데 막상 미술대학에 진학하려고 깊게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의 외부적인 칭찬만 받고 내가 정말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어 의과대학을 갔고 일생을 정신과 전문의로서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하며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 속에서 그림을 즐겁게 그렸던 것도 미술에 자질이 없다는 것을 통찰한 것도 모두 신기하다. 착각은 자유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서 대생한 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창의적이라고 착각하신 것이다. 그 착각을 믿고 내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 학생인 줄 알고 지냈으니 참 미련하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미술대학에 갈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통찰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착각도 고마웠고 통찰은 더더욱 고마웠다. 통찰이란 별것이 아니다.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다.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할까? 내가 개척하고 책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누구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금수저로 마무리할 수 있다. 금수저, 흙수저, 출생신분을 구분하는 유행어이다. 친한 친구 중에 흙수저 출신이 있다. 집은 가난했지만 모든 것을 잘하는 친구였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나보다 잘했다. 나는 금수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흙수저는 면한 수준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집안 사정을 빼면 내가 그 친구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릴 때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친구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친구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내가 그보다 유일하게 나았던 경제력도 추월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높은 사람이 되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릴 때 생각을 하면 흙수저들이 금수저보다 잘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흙수저에서 약간만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해도 옛날 같지가 않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박물관이나 진열에 놓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신분 상승을 하자면 옛날보다 사회적인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시대다. 돈도 돈이 있어야 불릴 수 있다. 모든 것이 이런 돈과 연관되어 있다.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흙수저는 출발점 자체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본인의 뚜렷한 목적과 철학을 갖고 인생을 매진한다면 지금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좌절과 포기로 일관한다면 기회가 닥쳐도 잡을 수 없다. 흙수저임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낳아준 부모를 원망만 하며 살면 인생은 결국 흙수저로 끝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개척하고 책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 진지하게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금수저로 마무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 때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존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자기 선택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인생은 팔자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를 고치며 사는 사람도 많다.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이다. 그는 나에게 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하면 좋을지를 자문했다. 저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내가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게 물었을까? 그냥 친한 친구이니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할 때가 6.25 전쟁의 막바지를 지나 휴전협정이 체결될 즈음이었다. 당시 얼른 떠오르는 생각에 이런 말을 해보았다. 지금은 중국을 우리를 침략한 오랑캐 정도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이었다. 휴전하고 종전이 되어 평화가 회복된다면 우리와 중국도 전쟁의 상처를 떨치고 서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환경이 되면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테니 중국어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내 말을 믿었는지 서울대학교 중국어학과를 입학하여 졸업까지 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까지도 우리와 중국은 적대국으로 오래 남았다. 그는 나만 만나면 너 때문에 중국어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할 일 없는 백수로 살아야 하니 네가 책임져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그의 물음에 단지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로지 그 자신의 선택이다. 정신의학 발달사에 최면술사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샤르코라는 정신의학자는 최면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린다고 주장했다. 베른하임은 최면은 최면에 걸리고자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베른하임의 주장이 옳다. 누구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최면에 걸리고자 선택하는 자만이 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삶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타인에게 자문도 해보지만 결국 자기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타인이 보기에 남의 말만 듣고 산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그 말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변명할 수 없는 자기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 때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존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자기 선택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뒤집기와 뒤집히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기다리면 언젠가 뒤집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간혹 TV에서 중계해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씨름을 보면 참 재미있다. 씨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구경은 많이 했었다. 그냥 보고 느낀 것인데 씨름에는 두 가지로 선수들의 승패가 갈리는 것 같다. 하나는 힘이다. 힘이 센 선수가 이기는 것이 일방적이다. 힘이 세면 그 힘으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선수를 찍어 누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술이다. 내가 가장 스릴감을 느끼는 씨름 기술 가운데 하나가 뒤집기이다.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의 가슴을 파고들어 기회를 보다가 스스로 모래판에 닿을 듯이 쓰러지면서 상대방을 뒤집어 넘겨버리는 기술이다. 기술로 자신보다 큰 몸집의 선수를 공중으로 한 바퀴 돌려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 전율이 오른다.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인생도 지나놓고 보면 뒤집기와 뒤집히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뒤집기는 내가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뒤집히기는 내 힘이 아닌 사회적 변동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타의로 뒤집히는 것을 뜻한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연세대학의 전임 강사로 안착할 때까지가 15년의 세월 동안 뒤집기와 뒤집히기의 연속 선상이었다. 첫 뒤집기는 성격을 바꾼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내성적이었고 그것을 고치고 싶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뒤집기에 성공했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뒤집히기였다. 그래서 곤욕을 많이 치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학생 운동으로 감옥에 갔었고 5.16이 발생하자 다시 감옥에 재수감됐다. 만기 출소하고 나서는 수련을 받고 있던 자격을 박탈당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군사정부 시절 무의촌을 없앤다는 구실로 강제 동원되어 산골짜기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나는 보건사회부를 찾아가 이 산골짜기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항변하고 내 자리를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겼다. 나의 두 번째 뒤집기였다. 뒤집히기에는 행운 같은 긍정적인 뒤집히기도 있다. 군 제대 후 선배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는데 예기치 않게 연세대학 의대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런 뒤집힘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현재의 내가 있게 되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여서 모두가 힘든데 사실 내 손주들 같은 청년들은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고통은 사회적인 뒤집힘 현상 때문이지 청년들의 탓은 아니다. 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미래가 어둡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뒤집기나 뒤집히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진부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기다리면 언젠가 뒤집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욜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의 목표는 일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욜로. 나에겐 퍽 생소한 신조어다. 무슨 말인지 손자에게 물었다. You only live once. 미래보다는 현재에만 집중하여 산다는 뜻이란다. 내게 이 말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저축 없이 오늘 당장의 삶과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으로 들렸다. 죽을 때까지 오늘 같은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생각이다. 1980년대 초에 한 달간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로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기차가 연결된 곳들을 돌아다녔다. 샤모니에 갔을 때 아주 근사한 카우치 버스가 한 대 도착했다. 그런 근사한 버스를 본 적이 없었기에 누가 내리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내린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을 버스 옆에 세워놓고 가이드가 말했다. 선생님들, 저기 산꼭대기가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그 유명한 몽블랑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들은 저마다 그쪽으로 눈을 돌려 가이드가 가리킨 봉우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서 있기가 어려워 작은 등산 의자를 버스 옆에 놓고 앉아서 몽블랑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들은 은퇴하고 여유로워지면 여행을 다니기 위해 일생을 열심히 일하며 저축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여유로운 시기를 맞이해보니 산에 오를 기운이 없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을 내어 산을 오르는 취미를 저축해 두었다면 지금 저 몽블랑을 올라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로지 일에만 열중했기에 나이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욜로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소모만 했다면 지금 내가 본 노인들처럼 안락한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이렇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쾌락으로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미래만을 위해 번쩍으로 저축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축한 것을 미래에 쓸 수 있는 습관도 젊을 때 함께 익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한 비율로 살아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의 목표는 일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